낡은 시외버스가 한적한 해안가 소도시의 터미널로 들어섰다. 10년 만에 맞는 고향의 공기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차우진은 단출한 군용 더플백 하나를 어깨에 맨 채 버스에서 내렸다. 짧게 깎은 머리, 단단하지만 여윈 몸,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번에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 그의 존재는 느리고 평화로운 이 작은 도시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조각 같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집으로 향했다. 시끄러운 수산시장, 골목 어귀에서 바둑을 두는 노인들, 제잘거리며 뛰어가는 아이들. 모든 것이 10년 전과 똑같았지만 우진은 어떤 향수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은 풍경을 감상하는 대신 주변 지형과 잠재적 위협, 그리고 비상 탈출로를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몸에 각인된 지울 수 없는 생존 본능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살을 내는 바람이 몰아치는 무인도의 황량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서 지형 파악은 곧 생과 사를 가르는 일이었다. 작은 언덕길을 오를 때였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든 채 낑낑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우진은 어릴 적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말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낯설고 강렬한 인상의 남자가 다가오자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할머니의 손에서 장바구니를 자연스럽게 넘겨받았다. 너무나도 단호하고 당연한 행동에 할머니는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할머니의 집 문 앞까지 바구니를 들어다 주었다. 물건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셔츠 소매가 거쳐 올라가면서 팔뚝에 남은 길고 흉측한 흉터 자국이 드러났다.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우진은 그저 아주 작게 목례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다. 할머니는 그가 사라진 골목길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익숙한 집 앞에 도착했다. 작고 낡았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구석구석 묻어있던 따뜻한 보금자리.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집은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처럼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집 안의 공기는 차갑고 정체되어 있었다. 그가 없는 동안 이웃이 가끔 청소를 해준 듯 집은 깨끗했지만 그 안에 온기는 없었다. 모든 것이 그가 더 이상 속하지 않은 과거의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낡은 안락의자, 부엌의 작은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자신의 어릴 적 사진, 입대하기 전 깡마르고 어설프게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더플백을 내려놓고 짐을 풀었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단출한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조심스럽게 천에 쌓인 군용 대검 한 자루가 전부였다. 그는 대검을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겼다. 그리고 가방 가장 밑에서 손때 묻은 작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다. 그의 행동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는 침대의 이불을 군대식으로 각을 잡아 정리했고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한 줄로 완벽하게 정렬했다. 10년간의 훈련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집을 가득 채운 침묵은 그가 지금껏 들어온 그 어떤 폭발음보다도 더 시끄럽게 그의 귀를 때렸다. 군대 막사의 소음, 무인도의 파도 소리에 익숙해진 그에게 이 평범한 가정집의 고요함은 오히려 불안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의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의 몸은 조용했지만 그 움직임은 통제된 힘과 유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잠자는 표범 같았다. 그는 창밖으로 잠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또다시
지독했던 훈련의 기억이 파편처럼 뇌리를 스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무인도의 해변에서 홀로 경계 근무를 서던 밤,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생사를 걸어야 했던 그 시간들, 과거의 현실과 현재의 현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아득했다. 동이 틀 무렵, 그는 어두운 부엌에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전쟁이 끝난 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무기 상자 안에 갇혀버린 무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그 마지막 말을 마주하는 것이,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자였고 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며칠 동안 차우진은 어머니의 집을 정리했다. 그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는 모든 물건을 닫고 제자리에 정돈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들을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했다. 그의 행동에는 군인 시절의 강박적인 질서가 묻어 나왔다. 마치 임무를 수행하듯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그는 선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가 어릴 적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바로 그 상자였다. 상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우진은 상자를 부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더플백에서 작은 핀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폭탄의 정밀 뇌관이라도 다루듯 섬세하고 숙련된 손놀림으로 자물쇠를 해체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과거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과 그가 어릴 적 썼던 삐뚤빼뚤한 편지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적힌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편지를 들고 며칠 전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던 바로 그 부엌 식탁에 앉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떨리는 손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개봉했다.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우진에게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 엄마는 이미 네 곁에 없겠구나.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들, 너의 늠름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군에 있는 내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구나. 우진아, 네가 없는 10년 동안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했단다. 네가 자랑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늘 마음이 아팠다. 험한 곳에서 고생하는 널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 그래도 네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라는 사실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단다. 편지는 그의 군 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후반부로 갈수록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엄마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단다. 네가 떠나고 작은 식당을 차렸을 때 널 어릴 적 괴롭혔던 그 애들, 마태식과 그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행패를 부리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보호비를 요구하고 손님들을 쫓아내며 장사를 방해했단다. 엄마는 내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 우진의 손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마태식의 비열한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부터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동네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인간이었다. 하지만 우진아,
이 말을 하려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니란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있어. 나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정의감과 분노가 있는지 잘 안다. 그래서 더 두렵구나. 제발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다오. 그들을 벌한다고 해서 엄마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난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란다. 분노는 결국 네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야. 엄마의 유일한 소원은 내 아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는 그런 소박한 삶. 그러니 제발 약속해다오. 모든 것을 잊고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그것이 엄마가 바라는 유일한 복수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하늘에서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우진에 굳어있던 얼굴 위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편지지의 잉크가 살짝 번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옥죄는 고통스러운 맹세의 무게였다. 그의 손은 적을 파괴하도록 훈련받았지만 이제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 단단히 묶여버린 것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전사의 본능이 포효하고 있었다. 마태식을 찾아내 그가 어머니에게 주었던 고통을 몇 배로 되돌려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되뇌는 아들의 이성은 그 본능의 목에 차가운 족쇄를 채웠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찬 채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몇 대가 그의 집 앞 골목에 멈춰 섰다. 그리고 차에서 시끄럽고 오만한 무리의 남자들이 내렸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양복을 입고 비열한 미소를 띤 한 남자가 있었다. 마태식이었다. 그는 동네가 떠나가라 웃으며 옆에 있는 부하들의 어깨를 치고 있었다. 마치 이 작은 도시의 왕이라도 된 듯한 거만한 태도였다. 우진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어머니의 고통이 담긴 편지를 읽은 바로 그 직후에 그 고통의 원흉이 눈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그의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했다. 10년간 훈련받은 본능이 마태식의 자세와 경호원들의 위치,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순식간에 분석해냈다. 전사는 공격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의 다른 쪽 손에 들린 어머니의 편지가 그를 붙잡았다.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처럼 그의 이성을 붙들었다.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다오. 우진은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우리에 갇힌 호랑이였다. 그는 마태식과 그 무리가 다시 차를 타고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 사랑과 의무감,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듯한 깊은 고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조용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비웃고 있었다. 그의 새롭고 원치 않는 임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었다. 차우진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서툰 솜씨로 장을 보고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그는 스스로를 이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 속에 녹아들게 하려 했다. 하지만 10년간의 고독과 훈련이 만들어낸 그의 아우라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걷는 모습은 늘 목적지가 명확했고 그의 시선은 항상 주변을 경계했으며 그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돌아온 해병대 아들 정도로 짐작하며 궁금해하면서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는 마태식과 그의 무리가 눈에 띌 때마다 의식적으로 자리를 피했다. 그는 분노를 억눌렀다. 어머니의 편지를 매일 밤 읽으며 마음속에서 들끓는 복수심을 잠재웠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면 된다. 그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어머니의 낡은 식당이 있던 옛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그곳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그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광경이 들어왔다. 마태식과 그의 부하 2명이 작은 꽃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아가씨, 좋게 말할 때 가게 빼. 우리가 평당 100만 원이나 쳐준다는데 배가 불렀어. 마태식은 기름진 목소리로 젊은 여자를 위협하며 진열된 화분 하나를 발로 걷어찼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분이 깨지며 흙과 꽃잎이 길바닥에 흩어졌다. 꽃집 주인은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겁에 질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아가씨였다. 그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작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여긴 저희 부모님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에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젊은 경찰관이 이 광경을 보고 다가왔다. 어이, 마 사장 여기서 또 왜 이러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마태식은 경찰관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아, 김순경, 마실 나왔어. 이건 우리끼리의 정당한 상거래야. 경찰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괜히 나중에 서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나지 말고. 갈 길 가셔. 마태식의 협박에 젊은 김순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무력하게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할 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 작은 도시에서 마태식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우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다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는 과거 어머니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폭력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유언은 복수를 금지했지만 불의를 외면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소리치거나 달려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성큼성큼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마태식과 겁에 질린 꽃집 아가씨 사이에 섰다. 그는 마치 철옹성처럼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압적이었다. 뭐야, 이 새끼는. 마태식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어디서 나타난 파리새끼야, 죽고 싶어. 마태식의 부하 중 한 명이 우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하지만 우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는 그저 차갑고 텅 빈 눈으로 부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 담긴 무감정한 깊이에 부하는 저도 모르게 손을 거두었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마침내 우진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만하시죠. 3 단어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마태식은 당황했다. 그는 평생 이런 종류의 인간을 본 적이 없었다.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나오지도 않는 이 기묘하고 차가운 남자.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 남자는 자신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새끼야. 마태식은 찝찝한 기분을 감추지 못한 채 한마디를 내뱉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자리를 떴다.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이방인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사라지자 꽃집 아가씨 소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우진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이거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는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준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순경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저 낯선 남자가 해낸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마태식은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기분을 더럽혔다. 김 실장, 그는 자신의 오른팔을 불렀다. 오늘 시장에서 나한테 덤빈 그 새끼 누군지 알아봐. 이 동네 놈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 가족 뭐 하나 빼놓지 말고 샅샅이 뒤져. 그리고 좀 거슬린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묻어버려. 마태식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같은 시각 우진은 어머니의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는 꽉 쥔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폭력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약속을 어겼다. 그는 분쟁에 끼어들었고 조용히 살아가기를 포기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평화는 끝났다. 그는 이제 과거의 망령과 정면으로 마주 봐야만 했다. 마태식의 사무실, 그의 오른팔인 김 실장이 조사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차우진, 올해 10년 전 입대해서 얼마 전 만기 전역. 특이사항 없습니다. 가족은 전부 사망했고 범죄 기록도 깨끗합니다. 마태식은 서류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별거 없는 놈이었군. 그냥 군대 짬밥 좀 먹고 와서 정의의 사도인 척하는 새파란 놈이야. 영웅 놀이가 하고 싶었나 본데. 진짜 힘이 뭔지 보여줘야지. 그날 이후 차우진의 어머니가 살던 낡은 시장 골목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마태식의 회사 태식개발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라는 위선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식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어느 날은 대형 덤프트럭들이 시장 입구를 막아서 손님들의 발길을 끊어버렸다. 또 다른 날은 꽃집 아가씨 소희의 가게 앞에서 우연히 하수도관이 터져 가게 안이 온통 흙탕물에 잠겨버렸다.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 동네가 곧 철거될 위험한 곳이라는 익명의 루머가 퍼져나갔다. 한때 정겹던 시장 골목은 이제 공포와 절망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불안에 떨던 상인들은 결국 한자리에 모였다. 우진이 어릴 적 그를 예뻐해주던 떡집 할머니가 대표로 나섰다. 이게 다 그 총각 때문이야. 그 총각이 괜히 마 사장을 건드려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라고 한 상인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다른 이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두려움은 분노가 되어 그들을 지키려 했던 우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소희가 반박했지만 다수의 불안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우진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비난을 이해했다.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마태식이라는 존재는 거스를 수 없는 재앙과도 같았을 것이다. 그들의 원망은 그의 고립감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압박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다. 마침내 마태식의 부하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단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헐값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그들은 피처럼 붉은 글씨로 쓰인 경고장을 우진의 어머니가 살던 집 대문에 보란 듯이 못으로 박아놓고 갔다. 그것은 우진을 향한 노골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우진은 자신의 집에서 그 경고장과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의 훈련받은 본능은 소리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마태식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그의 목을 부러뜨리라고. 단 하룻밤이면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그에게는 그럴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귓게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다오.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는 덫에 걸렸다. 만약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머니의 기억이 깃든 이 동네와 무고한 이웃들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배신이었다. 만약 그가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는 어머니를 배신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의 온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그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차마 어머니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무인도에서의 마지막 훈련이 떠올랐다. 식량도 물도 없이 오직 생존 본능과 냉철한 이성만으로 버텨야 했던 그 지독한 시간. 그때 그의 스승이었던 서진우 원사가 그에게 했던 말이 있었다. 진정한 전사는 주먹이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법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적이 예측하지 못하는 너의 다음 수다. 그 순간 우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유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지 말라는 뜻이었다. 정의와 복수는 달랐다. 보호와 공격은 달랐다. 그의 눈에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의 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전략가의 불꽃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 동네를 구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주먹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 바로 그의 두뇌를 사용할 것이었다. 우진은 부엌 식탁에 앉았다. 그는 동네 지도 한 장과 깨끗한 노트를 꺼냈다. 그는 더 이상 폭력의 유혹과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고뇌하지 않았다. 그는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태식의 회사들, 그의 사업 파트너, 그와 연결된 지역 정치인과 경찰 간부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전직 특수부대 요원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차우진의 전쟁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마태식의 심장부, 태식 개발의 사무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그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싼 채 건물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전선을 자르는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신호를 루프시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다. 사장실의 육중한 문과 그 안에 있는 거대한 금고도 그의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폭약 대신 예민한 청각과 감각적인 손길을 이용해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지역 정치인과 경찰 간부들에게 건넨 뇌물의 내역이 상세히 적힌 이중 장부.
탈세와 자금 세탁의 증거들. 그는 서류를 훔치지 않았다. 대신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촬영했다. 그리고 마태식의 책상 가장 깊숙한 곳에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유령처럼 사라졌다. 며칠간의 도청을 통해 그는 마태식의 또 다른 범죄를 알게 되었다. 마태식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유독성 산업 폐기물을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근의 상수원 보호구역인 산속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을 넘어 도시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범죄였다. 그날 밤 우진은 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의 뒤를 밟았다. 그는 어둠 속 산길을 소리 없이 이동하며 그들이 깊은 계곡에 시뻘건 폐기물을 쏟아붓는 장면을 야간 투시 카메라로 모두 녹화했다. 그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과 물의 샘플까지 채취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노예물 장부 사진, 불법 행위를 논의하는 녹취 파일, 폐기물 불법 매립 영상. 그것은 한 인간과 그의 제국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정보작전 보고서였다. 그는 이 증거들을 부패한 지역 경찰에 넘길 수 없었다. 그는 두 개의 목표를 정했다. 부패한 권력자들을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서울의 한 탐사 보도 전문 기자, 그리고 젊고 야심 있으며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 그는 두 개의 똑같은 익명의 소포를 만들어 그들에게 발송했다. 한편 마태식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옥죄어 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그 배후에 차우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눈빛, 그 새끼 눈빛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는 검찰이나 언론이 움직이기 전에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우진이 증거 수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한적한 골목길.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마태식과 그의 가장 신임하는 부하들이었다. 얘기 좀 하자, 차우진 씨. 마태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이진 않을게. 그냥 평생 걷지 못하게만 만들어주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하들이 쇠 파이프를 든 채 우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평범한 전역 군인이 아니었다. 우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소의 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아채고 그대로 부하의 팔을 꺾어버렸다. 그는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 오직 상대의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움직임은 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제압을 위한 것이었다. 관절, 신경총, 그의 타격은 정확하게 급소를 파고들었다. 비명소리와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마지막으로 남은 마태식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꼼짝마 모두 손들어. 골목 끝에서 경찰차가 나타나고 젊은 김순경이 총을 든 채 소리쳤다. 그는 우진을 걱정한 꽃집 아가씨 소희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마태식은 김순경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다. 김순경, 이 새끼가 우릴 공격했어. 당장 저놈을 체포해. 김순경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앞에는 쓰러진 마태식의 무리와 그들 위에 상처 하나 없이 서 있는 차우진, 그리고 이 모든 불의의 광경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비겁함과 정의감이 마지막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다. 그는 마태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무정의에 대고 외쳤다. 현장에서 다수의 폭행 용의자 발견. 용의자는 마태식 외에 4명.
즉시 지원 바람. 그는 마태식이 아닌 쓰러진 불량배들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그의 작은 용기가 마침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순간이었다. 마태식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부하 중 한 명의 스마트폰에서 뉴스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속보 TK 개발 마태식 회장. 정관계 로비 및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기사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총성 없는 전쟁은 차우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태식의 몰락은 한 편의 잘 짜인 다큐멘터리처럼 신속하고 완전하게 진행되었다. 차우진이 넘긴 증거 자료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파괴적이어서 마태식과 그의 변호사들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찾지 못했다. 지방검찰청의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마태식의 불법 로비를 받은 지역 정치인들과 경찰서장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그의 회사는 탈세와 환경오염 부담금으로 인해 공중분해되었다. 한때 도시의 왕처럼 군림했던 마태식은 이제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인정되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제국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도시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새로운 희망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패의 뿌리가 뽑힌 자리에 정의로운 시스템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사람 중 한 명은 젊은 김 순경이었다.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은 그의 공로를 높이 치하했다. 마태식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의 편에 섰던 그의 선택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켰다는 것이었다. 김순경은 특징과 함께 지역 사회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경찰로 거듭났다. 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우진의 집을 찾아왔다. 차우진 씨, 아니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그날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비겁한 경찰로 살았을 겁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은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다. 김순경은 이제 이 도시를 지킬 훌륭한 경찰이 될 것이었다. 시장 골목의 상인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왔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시청에서는 오히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상인들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꽃집 아가씨, 소희와 떡집 할머니를 비롯한 상인들이 음식을 가득 쌓아들고 우진의 집을 찾아왔다. 총각, 정말 고맙네. 총각이 없었으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자, 선생님, 이제 저희가 이 동네를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할지 선생님께서 저희를 좀 이끌어주세요. 그들은 우진에게 새로 구성될 시장 상가 번영회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계획력과 지혜, 그리고 모두를 지키는 용기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우진은 처음에는 사양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익숙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희망, 가득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일지도 모른다고. 분노와 복수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삶.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맑은 날, 우진은 홀로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그는 묘비 앞의 잡초를 정성껏 뽑고 소희의 꽃집에서 사온 하얀 국화한 다발을 바쳤다. 그는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손으로 쓸어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실려 흩어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제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매일 밤 분노로 잠을 설쳤고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행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깃든 동네를 지켰고 어머니의 이웃들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러니 어머니,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아들은 이제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마치 어머니의 대답이라도 되는 듯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를 느꼈다. 며칠 후 시장의 작은 공터에서 첫 번째 상가 번영회 회의가 열렸다. 우진은 대표 자격으로 앞에 섰지만 그는 연설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커다란 동네 지도를 펼쳐놓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우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공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바로 어머니의 낡은 식당에 있던 자리였다. 어머니가 늘 아이들 웃음소리를 좋아하셨거든요. 그의 말에 주민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진은 이제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파괴가 아닌 건설을, 복수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1년 후 작은 해안가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마태식의 탐욕이 핥히고 간 낡은 시장 골목은 이제 도시에서 가장 활기차고 정겨운 장소가 되어 있었다. 차우진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시작한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낡은 간판은 예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비어있던 가게들에는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아기자기한 공방과 카페가 들어섰다. 우진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 자리에는 어머니의 뜰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다. 공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담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차우진은 이제 더 이상 마을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공동체의 말이 없는 구심점이자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 그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불편함 대신 신뢰와 안정감을 주었다. 그의 집문은 늘 열려 있었다. 이웃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의 집을 찾아와 나누었다. 한때 적막했던 그의 집은 이제 사람의 온기와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어머니의 뜰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리고 있었다. 차우진이 동네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어린이 안전 자신감 교실이었다. 자, 위험한 사람이 팔을 잡았을 때 힘으로 뿌리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우진은 자신의 팔을 잡은 한 아이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군대 교관의 그것이 아닌 다정한 삼촌의 목소리였다. 힘 대신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엄지손가락이죠. 그는 아이에게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두 손으로 잡고 반대 방향으로 꺾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가 그의 시범을 따라하자 우진의 큰 손이 쉽게 풀려났다. 아이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꽃집 아가씨 소희와 이제는 늠름한 경찰이 된 김 경장이 보조교사로 나서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잘 짜인
가족처럼 보였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공원 벤치에 우진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빈 공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분쟁의 부재가 아닌 사랑과 공동체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대신 사람들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적을 죽이기 위해 훈련받았던 그 손이 이제는 이웃의 고장난 문을 고쳐주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의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서가 아니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소희가 과일 한 접시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스스럼 없이 그의 집을 드나들었다. 선생님, 저녁은 드셨어요. 오늘 아이들이 선생님 덕분에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고 다시 창밖의 공원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정겨운 웃음소리, 그리고 그의 얼굴에 그가 이 도시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며 깊은 눈가에 따스한 주름이 잡혔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 분노를 녹여내는 봄눈 같은 미소였다. 그냥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집이 참 따뜻하구나 하고요. 그의 마음속에 비로소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따뜻하고 찬란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